자, 이번 시간에 임대차 관련한 쟁점들을 보겠습니다. 임대차에서 주요한 쟁점은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세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용상환 청구권,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 세 가지가 임차인의 주된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임대차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매매, 교환과 비교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이라는 거, 자, 일단은 낙성 계약, 그 다음에 쌍무 계약, 그리고 유상 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고, 교환 계약도 낙성 계약이요.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이요, 유상 계약이 됩니다. 임대차도요, 낙성 계약이 되게 될 것이고, 쌍무 계약이 될 것이고, 유상 계약이다. 이렇게 일단 논의의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주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바로 비교할 게 전세권이라는 개념과 지상권이라는 개념들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전세권이라는 것은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뭐 전세금 교부하고 설정 계약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세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등기를 통해서 성립한다라고 해서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상권의 설정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지상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지상권의 성립이 있게 되면은 이때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도록 바뀐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물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다 성립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임차권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다 성립하게 되는 권리. 자, 대신 이제 임차권의 단점이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는 데 비해서 단점이 뭐냐면은 채권이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이고, 혹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바뀐 소유자한테는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오게 되는 개념이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등기라고 하는 거 세 가지로 이제 총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가 넘어가지 않게 되면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서도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는 없다. 물론 매매대금 완납이 이루어지면 과실수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갖게 되는 데 비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 민법 187조에서 다뤘던 개념이 있었죠.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은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는 개념이 될 테고,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임차권 성립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자,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슈,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등기는 세 가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물권 취득을 위한 요건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바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고, 지금 임차권과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임차권의 존재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수단,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근데 요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조금 특이했던 것이 뭐가 있었죠?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임차권,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임차권 파트에서 나름 제일 어렵게 구성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지금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을이 임차인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이 토지에다가 뭘 해? 자, Y 건물을 신축을 하고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밖에서 봤을 때 뭐가 있구나, 임차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 그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 등기를 안 하더라도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일지라도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 역시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보면 한 4년 정도에 한 번씩 구성이 되는데 주로 사례형 문제 구성할 때 던져놓게 되는 지문이야. 그래서 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에도 다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문장으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자, 이를 등기를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하면 원래 대항력 발생 안 하는데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제3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여기 임차권이 있습니다라고 공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이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와는 토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거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외부에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대항력 발생한다 해서 그나마 얘가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출제되는 이슈고, 특히 얘는 대부분 사례형 문제를 구성할 때 꼭 토지 임대차에서 등기를 안 했다, 임차권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통계적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한 8년 사이에 3번이나 출제가 됐었고요. 한번 답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워져. 양들이 많아서 임대차의 종료 시점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대인 해지할 수 있고요.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1개월 지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건 이제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개념과 연계해 봐야 돼요. 먼저 지상권부터 가볼까요? 지상권에도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지상권에서는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최단 존속기간을 본다. 그래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일 때는 최단 얼마? 30년. 이런 식으로 가니까 별 문제가 안 돼. 자, 시험 문제 답은 안 되는데, 자, 좀 거슬리는 게 건물 전세권 등 전세권 파트가 주요 이슈가 됐었죠. 해서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자, 이때 자, 소멸통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소멸통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죠. 전세권자, 지금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각각 상대방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이 이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며칠, 바로 6개월 지나게 되면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이렇게 갔어요. 66. 전세권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에 정황이 없으면 6개월 지나서 각각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됩니다.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얼마?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이때는 1개월 후에 어떻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리 당겨서 주임법, 상임법 같이 묶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주임법에서 묵시의 갱신, 상임법에서 법정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게 연장이 되는 케이스를 주임법에서는 묵시의 갱신, 상임법에서는 법정 갱신. 자 이런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 있게 되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임대인도 자 둘 다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그때는 얼마? 3개월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임대인이라고 하는 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었고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다시 전세권 66 이래 갔었고 토지 임차권 61 이런 식으로 갔고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X의 3에서 66에 61에 X의 3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다지 중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별 내용이 아닌데 자꾸 이제 숫자 나오게 되면 겁나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 이렇게 보셨고요. 자 기타 해지 사유 이익기분 차임연체라고 하는 거.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이익기분의 X에 이르게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지상권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소멸청구. 다시 한번 비교해볼까요? 소멸청구가 몇 군데서 이슈가 되냐면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등에서 이슈가 되게 되는데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 체납했다. 그럼 지상권 설정자 소멸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 설정자 소멸청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 유치권자가 바로 선권 의무를 위배하거나 자 집 몹대로 그 유치 목적물을 사용을 하다 걸리게 되면 채무자는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같이 연계되는 게 뭐야? 이익기분 차임 연체하면 어떻다?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 이익기분 차임 연체 얘기는 어디서 지상권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끌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제 토지 임대차는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애들과 계속 비교해 가면서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기타 해지 사유, 동의 없는 전대차. 예, 이거 이제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따로 공부할 주제가 될 텐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을은 이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차가 있고 동의 없는 전대차가 있게 되는데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조죠. 지금 갑소유의 X 토지대에서 을이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 동의를 얻지 못한 전차인이다. 그랬을 때 부합력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갑이 이용을 하면서 또 일부는 병한테 전차인 병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줬다. 둘 다 나무를 심었다. 둘 다 농작물을 심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농작물을 심었다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농작물의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전차인 병이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 토지 소유권에 부합해서 그 나무의 수목의 소유권 또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갑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임차권 얘기가 될 텐데, 부합에 관한 얘기가 될 텐데, 다시 쟁점. 자, 동의 없이 전대차가 걸리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그 계약을 임대차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지금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 2개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애초에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도 해지할 수 없도록 특약을 맺게 되면 그 특약을 어떻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서 지금 두 가지예요. 자, 지금 임대인의 해지권 관련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 관련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자, 임대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게 되면
그 특약은 우선 적용한다. 좀 이따 또 하나 비교할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비교를 해드릴게. 해서 자, 이런 사연들이 해지 사유. 해지라고 하는 거 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교환 계약,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기 때문에 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계약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하게 하는 것을 해제라고 불렀었고, 이에 비해서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어떻다? 장래돼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장점은 안 되고요. 어찌됐든 답이 됐던 개념. 자,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되면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으면 이때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이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하나 삼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내용. 이제 본론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뼈대 잡으셔야 돼. 자, 요거 가십시다. 먼저 지상권에서 문제가 됐던 거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상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가 만료가 됐는데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갱신 청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그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차 지상권자의 권리가 됩니다. 다시 갑시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고, 자, 존속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서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써야겠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 청구를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럼 네가 사줘라고 하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한편,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만약 이 토지에 대해서 옹벽을 쌓는다거나 해서 가치가 증가된 부분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누구한테 그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갖게 된다.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 전세권도 한번 가볼까요? 전세권에 있어서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된 상태에서 자, 지금 전세권자가 갖게 되는 권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그 건물에다 부속을 시킨 물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한편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전세권 설정하고요. 자, 시스템 에어컨을 건물에다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데 마침 전세권 설정자가 그 시스템 에어컨 업자라서 그 사람한테 매수해서 붙였을 때, 자, 물론 떼어낼 수 있다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돼. 떼어낼 수 없으면 그건 부합의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데 떼어낼 수가 있다는 전제였을 때 이때 부속물에 매수 청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자, 토지 전세권 등에 있어서 어떤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상권하고 전세권 짬뽕 해놓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얘기가 자, 어디에서도 똑같이 구성이 되게 된다. 임대차에서 똑같이 가는 거야.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의 건물 등이 현존하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똑같은 논리 구조로 지금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그 건물에다 부속을 시킨 물건이 있고 아직 부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갈 테고, 하나 더,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이 임차인이 자, 임차 목적물에 뭔가를 달라붙였는데 이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당연히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에서 나왔던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도 어디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 권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살을 좀 붙여서 봐야 될 게 지금
임차인의 권리 중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 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금 몇 개 갈아 끼운 비용 이 정도가 필요비라고 불렀었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정도로 이 정도를 가리켜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지금 지상권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전세권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 그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임차인한테 인정되는 권리,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까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일단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요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그대로 어디 있던 걸 가져왔다. 바로 지상권, 전세권 있는 걸 가져온 것이니까 요거 뒤에서 보시겠지만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한다. 또는 이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한다. 그러면 임대인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소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 임대인은 어떻다? 의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개념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어느 쪽에서 한번 논의가 됐었냐면 유치권 할 때, 점유권 할 때 주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점유권 얘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점유권에서 필요비라고 하는 것과 유익비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이라는 게 첫 번째 명제. 왜?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권을 갖기 때문에 이때 필요비는 어떻다? 금융은 통투해야 되니까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슈, 유익비 상환 청구. 포인트 뭐라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점유권 파악에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쳤던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서는요, 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법원에서는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바로 유예 기간을 정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점유권 파트에서 논의했던 것이고, 그 외 쟁점으로서 유치권 파트에서 논의했던 쟁점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는 거, 공사대금채권,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어떻다?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쟁점 삼았던 것이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그래서 원상 복구 특약을 맺게 되면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바로 이 얘기죠. 지금 임차인이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 뭘 얘기한다고요? 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상대방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주지 않게 되면 그 돈 줄 때까지 어떻다?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 이게 유치권의 문제로 연계되게 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먼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필요비 상환 청구, 필요비 지출했을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방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포인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포인트가 뭐라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익비가 뭐라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되게 됩니다. 제척기간 6개월이라고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것 자체는 큰 쟁점은 되지 않아.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어떻다? 더 이상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이게 이슈가 됐던 게 배제 특약이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 다시 갑시다. 지금요, 아까 지상권에서 이슈가 됐던 게 지상물의 매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 이슈가 됐던 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그냥 의무입니다. 임대인한테 무조건 사줄 임대인은 어떻다? 상대방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하거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하면 거기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유익비와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도 기본적으로 다 임대인이 들어줄 의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필요비나 유익비를 주지 않게 되면은
그 돈 줄 때까지 어떻다?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유치권에 관한 개념으로 연계가 되게 되는데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뭘 할 수 있다? 이런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는 것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 이걸 이른바 원상복구 특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더 이상 바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비용 상환청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죠. 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앞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은 거기다 뭘 붙이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시 어떻게 해라?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그 개념 자체에서 바로 비용 상환 청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하지 않는 비용 상환 청권을 전제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임의 규정 몇 개 공부하셨어요. 자, 매매 비용에 관한 거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매도인이 전부 비용을 부담하거나 매수인이 매매 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 이제 임의 규정 중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게 그 얘기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저당권 부합물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게 될 것인데 이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약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특약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특약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는 나중에 낙찰 받으신 분이 어떻다고요? 부합물이나 종물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지금 이제 두 가지 임대차에서 두 가지가 이슈가 돼요. 소위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그 특약은 유효한 것. 그 외에 나중에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권을 갖게 될 텐데 그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건 어떻다? 유효하다 해서 하나 임차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 중에 유효한 것이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 임대인의 권리 중에 하나를 제약하는 것이 바로 해지권인데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한 해지권이 될 텐데 그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한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갑시다. 지금 비용 상환 청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임차 목적물을 소유자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비용 상환 청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게 되면 그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비용 상환 청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나 더 기억하실 거 이거 있죠. 원래 이제 이런 비용 상환 청권, 공사대금 채권이 있게 되면 유치권 성립할 수 있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바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자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나왔던 것이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때는 인도 거절권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나 비용 상환 채권이 발생됐을 때 누구? 민사집행법에서 매수인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했었고 또 하나가 지금 비용 상환 청권이 발생이 됐습니다. 비용 상환 청권은 필요비 상환 청권하고 그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권 두 가지가 될 텐데 자 우리 점유권 할 때도 얘기했던 얘기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야. 바로 임대차에서 바로 법원에 이런 유익비 상환 기간에 어떤 상환 기간을 따로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서 허여를 해줬을 때, 허락을 해줬을 때 이 기간 중에는 어떻다?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서 볼까요? 자, 우리가 워낙 중요한 주제가 자, 여러분 교재 유치권 가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봐야 되냐면 유치권에서 인도 거절권에서 167페이지 가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책 더럽게 밑줄에다 색칠을 해놓고 난리야. 16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167페이지.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뭐야? 인도 거절권이라고 돈 갚을 때까지는 목적으로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되게 될 것인데 거기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인도 거절권 배제라고 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자, 나머지 걸 다 충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성립은 할 수 있다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유치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 매수인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 문제가 된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말소 기준관리 뒤지게 공부해가지고 분석하고 딱 낙찰을 받았는데 갑자기 유치권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유치권자 돈 줄 때까지 목적물 반환하지 않겠어. 그러면 경매제도가 형해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에 있어서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슈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이 임대인의 동의를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가지고 야야야야 제가 곧 돈 돌려준대. 자 6개월이면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판사를 믿고 일단 목적물을 다 반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유익비 상환 청구 기간의 유예. 그때도 유치권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유치권 자체가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어떻다? 인도 거절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유치권 관련 두 가지 쟁점. 자,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자, 일단 루틴다. 그래서 유치권 관련해서 첫 번째,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을 맺고 임대 특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고. 두 번째, 배제 특약이 없어가지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발생하고 그리고 인도 거절권이 인정이 되는 사안에서 법원에서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가지고 유익비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준다.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를 해줬다. 그러면 이때 더 이상 임차인은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겠고 나머지 잡다한 얘기를 가볼까요? 자,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 자,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도 소위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경우죠. 제가 여기서 항상 예를 들었던 게, 자, 여름철 되게 됩니다. 요즘엔 그냥 꽃 구경도 못하고 난리가 났어 해서, 야, 이게 이제 그동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5월 때 공원 가면서 봄철에 꽃 구경했던 요것도 그것도 못해. 요 며칠 전에 어젠가 보도 보니까 몇 사람 구경 갔더만 요 구경 가고 나서 인터넷 욕 뒤지게 먹습니다. 너만 노냐 씨. 나도 가고 싶은데 참고 있다. 바빠서 못 가는 거지 사실은. 하여튼 간에 요즘에 난리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하여튼 닥치는 게 모든 얘기는 하여튼 닥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얘기는 자꾸 100만 원 주는데 장래, 정래 없어 보여. 그런 얘기 하지만 절대로 또 더 줘야 되네. 그것도 없어 보여.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다 뒷담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짱 밖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죠.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나는 이제 민법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 민법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해. 지금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얘기할 짬이 없거든. 그래서 다시 가서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여름철에 수박 장사하려고. 길거리. 보면 있잖아. 여름철 가게 되면 시골 마을 이런 데 근처 가면 산지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재배한 수박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리 근처에 찾아봐도 수박밭은 없어. 그 수박을 어디서 오냐면 가락구문 시장에서 오는 거야.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보면은 시골에서 그 제품들 있잖아요. 조기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하여튼 제일 좋은 물건은 다 서울로 보내니까 제일 좋은 물건을 다시 서울에서 뛰어오는 거지. 그래서 농업용 창고에다 수박을 가지고 마치 근처에 생산하는 것처럼 팔아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또 금액도 더럽게 비싸잖아. 가락동보다 더 비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락동에 다시 오잖아. 사람이 운송비를 생각을 안 해.
해서 아니 그게 계속 문제가 된다고요.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관련한 보도를 보게 되면 그런 식이야. 산지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밖에 안 한다. 그런데 뭐 매장에서는 실제로 30,000원, 40,000원 한다. 쌩 난리가 친다. 그래서 어떻게 산지에 있는 그 농업용 창고 앞에서 사게 되면은 이게 서울에서 20,000원이면은 그럼 10,000원 하면서 더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서울에서 하고 내려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똑같아, 금액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등등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농업용 창고에서 수박을 담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재수없게 오자마자 그냥 이틀 장사했는데 형광등이 팍 나간 거야. 형광등 갈아 끼워야지 어떻게? 그럼 이제 팔처럼 들어가. 그게 뭐가 된다? 필요비 상환청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2달 동안 임대차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한 보름 지났는데 지붕에 물이 새네, 수박 썩겠네. 어떻게? 돈 아까워도 어떻게 메꿔야지. 지붕 수리해야 되지. 그 비용이 뭐가 된다? 유익비가 된다.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지붕에 구멍에 물이 안 샌다는 전제하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바로 비용 상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좀 길어졌는데 다시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자, 비용 상환 청구권. 구체적으로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로 구분하는데 필요비의 경우 바로 지출했을 때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하다는 전제하에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도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특히 이제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기로는 특약이 있다면 일단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 외 쟁점으로서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따로 유예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이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 자체는 성립하지만은 대신 압류자 지금 유치권 인도 거절권 자체는 행사할 수 없다. 이 정도가 비용 상환 청구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지상권 얘기를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어디에서 지상권에서 이슈가 됐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독으로 문제 구성하기보다는 대부분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를 엮어서 구성을 해요. 그래서 다시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어디에서 이슈가 됐었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지상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자,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토지 임대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랬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럼 이 지상물을 사달라라고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 외 우리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하는 거 아까 66에 61에 X3이라고 해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어떻다?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해서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 이런 경우에 바로 갱신 청구 거절하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어떻다? 기본적으로 지상권에서 연계된 개념인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다지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배제 특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앞에서 지상물의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한 것이 됐고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유효하니까 만약에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더 이상 비용 상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소위 강행 규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특약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전히
설령 배제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바로 지상물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비용 상환 청구로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누가 임차인이 그 소유의 지상물에 대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면 임대인에게 어떻다?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임차인이. 그러면 집가 아니니까 당연히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자신의 소유 물건, 지상 물건에 대해서 어떻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면, 소유자가 바뀌면, 임대인이 바뀌면, 바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더 이상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것은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었고요. 등기 없는 임차권,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의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다? 바뀐 사람한테는 소위 매수 청구지 뭐 이런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거꾸로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논리 체계상 뭐라고요? 바뀐 토지 소유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후 토지 소유권의 양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다?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깊이 갈 거 없어요. 다시 단순화시켜야 돼. 지금 일단 사연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임대차가 끝냈다라는 전제에서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거절했다. 또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으냐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임대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본만 가셔야 돼. 뒤에 내용은 좀 살 붙이면 좀 이따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상물의 매수 청구가 있으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딱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깊이 가면 안 되고요. 일단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이게 다 단순히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앞에서 몇 번 공부하셨잖아. 담장 설치 청구권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다?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떻다?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법적인 권리라는 얘기죠. 그냥 두 사람의 어떤 의사의 합치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건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했을 때 지상물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서는 따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임대차에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제 의사를 통지해서 6개월 후에 해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 있으면 어떻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드시 사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해서 이 정도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벌리는 전세권 얘기를 다시 가야 되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갖게 되는 권리 하나가 있었죠.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한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다. 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와 부합물 얘기는 항상 비교해서 보셔야 돼. 어떤 물건이 건물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건 부합물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아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것을 예시를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누구한테, 지금 임대차라고 했을 때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임대인으로부터 그 부속물을 매수를 해서
붙였다라고 했을 때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랑 똑같은 구조야.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가 된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사연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을 때 이런 것들은 중요치가 않아. 일단 그림을 잡으셔야 돼.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나중에 임대인은 뭐라고요? 자,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가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사줄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까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 부인되는 거. 임차인이 이기금 차임 연체를 했을 때 또 같은 얘기야. 자, 지상으로 매수 청구 이런 것들도 구조가 똑같이 가는 거죠.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권리 행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아까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 인정됐던 권리는 딱 하나 비용 상환 청구권. 농업용 창고에서 수박 장사했던 그 사건, 그것만 인정이 되고 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나 또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부합이 돼버렸다면 해석상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소위 부속물의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 건데 사안 단순화시킵시다. 자, 일단 부속물이라는 게 존재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럼 이제 이때 어떻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해서 이 정도가 임대차의 내용 간단하게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지문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